대군마마께서 소인의 붓끝을 아끼시는 한 저는 영원히 대군마마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고맙네. 그 말이 참으로 크구나. 대군마마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후 대군마마는 사사의 명을 받고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안견은 길게 절을 올린 뒤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을 꾼 사람과 그 꿈을 그린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붓을 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공이라 불리던 사내가 도와서 정사품 벼슬까지 오른 그 사내가 어느 가을날 아침 호련히 붓을 내려놓고 바깥마당을 향해 길게 절을 올린 뒤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와서 동료들도 새 임금의 명을 받아 그를 찾아온 내시도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토록 그림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직 손이 떨리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건만 왜 갑자기 붓을 꺾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그를 가까이 본 사람들만이 알았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아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 굳어버린 빛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안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번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날, 그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꿈속 도원을 함께 걸었던, 그러나 결국 혼자서 그 도원을 향해 떠나야 했던 한대군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꿈을 꾼 사람과 그 꿈을 그린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꿈이 어떻게 죄의 증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함께 품었던 화공이 어떻게 끝까지 그 꿈을 지켜주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세종, 임금 시절 한 왕자와 한 화공 사이에 맺어진 깊은 인연에 관한 야담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이야기의 살과 뼈는 상상으로 지어낸 것임을 먼저 밝혀두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500년이 지난 오늘도 조금도 낡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편히 앉으셔서 혹은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세종 임금 29해 되던 봄이었습니다. 4월의 한양은 막 겨울 냄새를 떨치고 연두빛 기운을 두르던 참이었지요. 백악산 자락에는 살구꽃이 지고 복숭아꽃이 피어오르는 중이었고 기와지붕 위로는 제비들이 돌아와 처마 끝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의 셋째 왕자인 이용, 즉 안평대군은 자신의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벼루 옆에서 조용히 타고 있었고 그는 그날 쓰다만 시문을 앞에 두고 멍하니 먼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는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종이 귀퉁이를 간지렸고 마당 어딘가에서는 매화 향기가 실처럼 가늘게 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등불을 좀 더 가까이 당기려다 그만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찾아왔지요. 꿈속에서 그는 어느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층층이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 깊은 골짜기가 그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서늘하였으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암절벽 위며 골짜기 기슭이며 온통 복숭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나무마다 꽃이 만발하여 눈이 아플 정도로 환한 분홍빛과 흰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고
그 속에서 작은 초막 지붕이 살며시 보였습니다. 빈 배 한 척이 물 위에 묶여 있었고 폭포 소리가 저 멀리서 낮게 울려왔습니다. 이용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발밑에는 이끼 낀 돌길이 이어졌고 그 길을 따라가자 오솔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때 바로 곁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그와 함께였던 사람은 박팽년이었습니다. 당시 지편전 학자로 이용과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 향기가 훅 밀려오고 어딘가에서 신선이 부는 것 같은 피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은 그 꿈속에서 오래오래 거닐었습니다.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소란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권세도 신분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숭아꽃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고 그는 손을 뻗어 그 꽃잎 하나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서재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용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방금 꾼 꿈의 잔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꽃잎의 빛깔, 바람의 냄새, 골짜기의 형상이 눈앞에 선연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붓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을 낱낱이 글로 적었습니다. 바위의 모양, 복숭아 나무가 서 있던 자리, 물길의 방향, 초막의 위치, 빈 배가 묶여 있던 물가,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소리까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 손을 빠르게 놀렸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야 그는 붓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꿈을 그림으로 남겨야겠다고. 안견을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화서에서 임금의 명으로 여러 화원들이 경회로의 벽화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내가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나이는 이용보다 몇 살 위였고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허름한 무명도포를 걸친 그 사내는 다른 화원들과 달리 붓을 들기 전에 한참을 그냥 서서 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용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붓을 들지 않는가? 그 사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벽이 어떤 빛인지 먼저 알아야 하옵니다. 빛을 모르고 붓을 대면 그림이 벽보다 가난해지옵니다. 이용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말이었으나 어쩐지 가슴 어딘가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지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의 빛은 무엇인가? 사내는 잠시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용과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화원 안견이옵니다. 대군마마. 고개를 들고 답하게 이 벽의 빛은 무엇이라 하였는가? 안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벽 쪽으로 향하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먼지가 섞인 빛이옵니다. 화려하지 않으나 깊고 시끄럽지 않으나 오래 남는 빛이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빛이지요. 이용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언젠가 내 저택으로 한번 오게.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꿈속 도원의 광경을 가슴에 품은 이용이 사람을 보내 안견을 불러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지요. 안견이 이용의 사랑채에 들어섰을 때 봄볕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그를 맞이하였고 안견은
그것이 놀라워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대군이 신분 낮은 화원에게 그런 예우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이용은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숭아 나무의 빽빽함부터 골짜기 안쪽의 고요함까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던 꽃잎의 빛깔까지 빠짐없이 전하였습니다. 안견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이 이용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따금 먼 허공으로 향하다가 다시 이용의 눈으로 돌아오곤 하였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안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마마, 사흘을 주시면 그리겠습니다. 이용은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이면 충분하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게. 안견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마께서 가장 오래 서 계셨던 곳이 어디이옵니까? 이용은 그 물음에 눈을 감고 꿈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숭아꽃 눈발 같은 꽃잎이 흩날리던 골짜기, 물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려오던 바위 곁, 그리고 빈 배가 묶여있던 물가. 물가였네. 빈 배가 묶여있던 그곳에서 오래 서 있었지. 안견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가 일어나 물러날 때 이용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이미 내 꿈이 들어가 있다고. 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꺼내놓을지 기다리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싹튼 무언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깊은 실이 되었습니다. 안견이 붓을 들고 비단 위에 첫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화서에서 가져온 비단은 좁고 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작업실 바닥에 넓게 펼쳐놓고 등잔 두 개를 그 양쪽에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작업실 안에는 먹냄새와 비단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안견은 처음 한참 동안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양발을 개고 앉아 빈 비단을 바라보며 이용이 들려준 꿈의 목소리를 다시 귓가에 불러왔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빽빽함, 기암절벽의 높이, 골짜기 안쪽의 그윽함, 물 흐르는 소리, 빈 배의 고요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던 꽃잎 눈발. 그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그의 눈꺼풀 위로도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눈을 뜨더니 천천히 그러나 주저없이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선이 비단 위에 그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위였습니다. 무거운 바위, 오래된 바위,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서 있는 듯한 바위였지요. 그 바위 위로 두 번째 선이 이어졌고 세 번째 선이 그것을 감았습니다. 안견의 손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꿈속 풍경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선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비단 위에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펼쳐지는 산의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산수화가 정면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안견의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가 되어 하늘에서 그 도원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나무들이 들어섰습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바위 사이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가득 달고 있었습니다. 안견은 그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밥상을 들고 왔으나 나중에 치워라 하고 손을 내저었고 그 이후로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등잔 기름이 떨어지면 스스로 기름통을 기울여 채웠고
낡은 붓이 뻣뻣해지면 다른 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꽃잎들이 하나하나 생겨났고 그것들이 모여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꽃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셋째 날 새벽 안견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단 위에는 골짜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초막이 있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물가와 빈 배였습니다. 이용이 가장 오래 서 있었다던 그곳. 안견은 그 부분을 그리면서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빈 배를 어떻게 묶어야 할지가 아니라 그 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가 물가에 묶여 있다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배에 올라타고 싶지만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도원에 들어서고 싶지만 문 앞에서만 서성이는 마음을 그 빈 배가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붓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배가 그려졌고 닷줄이 그려졌고 물가의 돌들이 그려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 늦게 안견은 붓을 내려놓고 등을 폈습니다. 등줄기에서 뼈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손가락에는 먹이 깊이 베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어떤 빛이 지나갔습니다. 슬픔 같기도 충족감 같기도 아니면 이 그림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기도 한 빛이었지요. 이 그림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완성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는 사흘 동안만큼은 그 꿈이 자신의 것이기도 하였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견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아 이용의 저택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용은 사랑채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견이 들어서자 이용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견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미는 두루마리를 받아든 이용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루마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펼치기 전에 한 호흡을 가다듬는 것처럼. 안견은 문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러나 눈은 이용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이 두루마리를 천천히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의 산이, 그 다음에는 도원의 입구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복숭아꽃이 가득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용은 그림을 펼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치고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가 멈출 때마다 안견은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참 만에 이용이 그림을 다 펼쳐놓고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림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윽고 얼굴을 들었을 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꿈이네. 내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야. 안견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의 눈에서 눈물이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세 높은 왕자가 울음을 감추지 않고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견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였다고 하더랍니다. 이용은 한참 동안 그림을 내려다보다가 말하였습니다. 그 빈 배. 내가 꿈속에서 그 배를 보았을 때 타고 싶었으나 탈 수가 없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이었지.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안견이 대답하였습니다. 꿈속에서 마마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떠나기 싫었다는 것이고 떠나기 싫다는 것은 그곳이 편안하다는 것이지요.
배는 언제나 떠나기 위한 것이온데 타지 않은 배는 머물기 위한 마음을 담습니다. 이용은 그 말에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닐세. 마음을 읽는 사람이야. 그날 이후 안견은 이용의 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용이 새 그림을 원할 때마다 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안견을 불렀고 안견은 그때마다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이용의 저택에는 천하의 명사들이 모여들었고 글과 그림과 음악이 넘쳐났습니다. 지편전의 박팽년과 성산문도 드나들었고 음률의 밝은 박연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안견은 조용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상석을 탐내지 않았으며 다만 이용이 말할 때 귀를 기울였고 이용이 웃을 때 함께 웃었습니다. 이용은 그런 안견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북경에서 귀한 먹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안견에게 주었고 좋은 비단이 생기면 그것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안견이 그림을 완성하면 이용은 직접 제발을 써서 그 위에 올렸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그림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넘은 사귐이었습니다. 왕자와 화원 사이에 놓인 깊고 넓은 강을 두 사람이 각자의 발로 건너와 강 한가운데서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연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꿈속 도원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은 임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적통으로 태어났으며 학문과 예술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칭송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재앙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임금의 첫째 아들은 몸에 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왕위를 물려받은 어린 임금 주변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은밀한 눈짓들이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왕자 이용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무예에 능하며 권세에 대한 욕심을 뼛속에 품은 그 왕자는 이용을 볼 때마다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안견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용의 저택에 드나들면서 안견은 조금씩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이 어리는 날들이 늘었고 자리를 파하고 나서도 목소리를 낮추며 빈말을 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용 자신도 이따금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런 날이면 안견도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용이 불쑥 물었습니다.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안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이용은 낮게 웃었습니다. 나와 어울린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겠지. 안견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용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도화서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는 일이 이미 있었고 어떤 이는 안견에게 슬쩍 귀띔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가는 언젠가 함께 타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나 안견은 고개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마마께서 소인의 붓끝을 아끼시는 한 소인은 이 자리에 있겠사옵니다. 이용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고맙네. 그 말이 고맙네. 그날 밤 안견이 저택을 나서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찬바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맑게 떠 있었으나 그 별빛 사이로 어딘가 서늘한 것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도 알 수 없었으나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게정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용은 백악산 서쪽 골짜기에서 꿈속 도원과 닮은 장소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작은 정사를 지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수백 그루 심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에 마루를 두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그늘이 짙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그곳에서 이용은 학자들과 화공들을 불러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견도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봄날 복숭아 꽃이 필 때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꽃을 바라보았고 이용은 그때마다 사흘 만에 완성된 그 그림을 가져와 꽃 앞에 펼쳐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속의 꽃과 현실의 꽃이 닮았으면서도 달랐고 달랐으면서도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게정사에 사람이 넘칠수록 다른 쪽에서는 눈초리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개유년 10월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8월 끝 무렵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더니 9월이 오기도 전에 무게정사의 복숭아 나무들은 잎을 거의 다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용은 그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고 말하였지만 안견은 그냥 웃으며 내년 봄에 더 많은 꽃이 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틀렸음을 두 사람 모두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10월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안견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 그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용이 부탁한 산수화였는데 무게정사의 가을 풍경을 담아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는 비단을 펼쳐놓고 먹을 갈면서 오늘 낮에 보았던 낙엽 쌓인 마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3개 열렸고 이용의 저택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날이 큰일이 났사옵니다. 대군 마마께서 포위되셨사옵니다. 안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먹갈던 손이 그대로 멈추었고 먹물 한 방울이 비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금부 도사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성령대군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마께서는 그곳에 피해 계셨는데 이미 붙들리셨다 하옵니다. 김종서 대감도 황보인 대감도 이미 다 화를 당하셨다 하고 안견의 귓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게정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관군이 들어서 있었고 정사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서 있는 마당 앞에서 그는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으며 어딘가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용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붕당을 만들어 모반을 꾀하였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와 어울리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화를 입었고 이용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왕자의 옷이 벗겨진 채로 안견은 그 소식을 들으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혀버린 것처럼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그러나 울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이용의 저택 깊숙한 곳에 보관된 그 두루마리. 복숭아 꽃이 흩날리는 꿈속 도원을 담은 그 그림을 역적 잃은 사람이 아끼던 그림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어떤 눈에 띄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들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고 불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견은 발을 뗐습니다. 이용의 저택 앞에는 이미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견은 담장 너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 2명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안에서는 짐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용의 가솔들이 끌려 나오는 것도 보였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포졸에게 어깨를 잡힌 채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견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는 담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 뒤편, 아무도 지키지 않는 낮은 담장. 그는 그곳을 타 너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긁혔고 손바닥에 흙이 묻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는 뒤집어진 물건들과 흩어진 종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관군이 이미 저택 안을 훑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안견은 숨을 죽이며 사랑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림은 사랑채 가장 안쪽 서가 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기둥에 몸을 붙이며 나아갔습니다. 관군의 목소리가 저쪽 건물에서 들려왔고 등불빛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서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견은 그 속에서 재빨리 눈을 굴렸습니다.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가?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안견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등불빛이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안견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서가 쪽으로 갔습니다. 기울어진 서가 뒤쪽 벽 가까운 곳에 두루마리 하나가 굴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비단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명의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안견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등불이 들어왔습니다. 포졸 2명과 그 뒤로 관복을 입은 아전 1명이었습니다. 아전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쓰러진 책들을 발로 걷었습니다. 여기도 없구먼. 그림이라고 하지 않았나. 다른 방에 있는 것 아니겠소.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안견은 벽 쪽 어둠 속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것 같아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전이 등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등불빛이 안견이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 마당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에 사람 있소. 하인인 것 같소. 아전과 포졸들이 그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어느 쪽이야? 빨리들 와요. 두 사람이 황급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안견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품에 안은 두루마리가 느껴졌습니다. 비단의 따뜻한 감촉이.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랑채에서 나와 왔던 길로 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용은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죄인에게 약을 내리는 것, 그것이 왕자에게 내리는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용은 35의 나이로 강화 바닷바람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안견은 그 소식을 듣고 사흘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문 앞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가져온 두루마리를 바닥에 펼쳐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그 도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꿈을 그린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안견의 가슴 속에서 그 사실이 덩어리처럼 굳어갔습니다. 이용과 어울리던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는데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화원이라는 신분이 또 그동안 조심스럽게 처신했던 것이 화를 비껴가게 하였습니다. 새 임금은 그림을 좋아하였고 안견의 솜씨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형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안견은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마마, 이 그림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림이 지금 그의 손에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할 자리, 이용이 복숭아꽃 앞에 펼쳐놓고 환하게 웃던 그 자리에 다시는 돌려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림은 있으되 그것을 볼 사람이 없어졌고 꿈은 남아있으되 그 꿈을 꾼 사람이 떠났습니다. 안견은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금, 즉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다스렸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지편전은 해산되었고 사육신들이 죽었으며 한양국 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도화선은 남았습니다. 왕실은 늘 그림을 필요로 하였으니까요. 안견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 임금에게도 그림을 그렸고 왕실 행사의 기록화를 만들었으며 도화서에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안견의 그림은 한 획을 그을 때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이 숨을 쉬었고 나무가 울었으며 물이 흘렀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림 앞에서 발을 멈추는 것은 그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죽은 뒤 안견이 그린 그림들을 그의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고 선은 여전히 정확하였으며 구성은 여전히 탁월하였다고.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그림이 살아있지 않다고. 마치 껍데기는 있으나 혼이 없는 것 같다고. 제자 하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왜 그림 앞에 그냥 서 계십니까? 전에는 붓을 드시면 바로 선이 나오셨는데. 안견은 그 물음에 오래 침묵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이 그림이 누군가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 보아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알았지. 그러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네. 그러면 지금은 안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가 말하지 않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없다. 이 그림을 펼쳐놓고 꿈속의 도원과 같다고 눈물 흘리며 말해줄 그 사람이 없다. 그림을 그리는 손이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견은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졌으며 눈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붓은 놓지 않았습니다. 새 임금의 명이 내려올 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후배 화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 두루마리는 그의 작업실 깊숙한 나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꺼내면 이용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용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날 밤의 기억이 함께 왔습니다. 담장을 넘던 순간, 품에 두루마리를 안던 순간, 그리고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던 그 순간이. 그러나 안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자신이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이 죽으면 그림의 행방이 불분명해질 것이고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용과 가까웠으나 정난에서 살아남은 신숙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신숙주는 새 임금의 신하가 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안견은 그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견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두루마리를 신숙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옵니다. 신숙주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복숭아꽃 가득한 도원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마마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이옵니다. 소인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이제는 돌려드리고자 하옵니다. 신숙주는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지키겠소. 안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참았습니다. 이용이 처음 이 그림을 펼쳐보고 눈물을 흘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에 안고 담장을 넘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림이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안견은 도화서에서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신분이 양반이 아닌 화원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새 임금도 그 다음 임금도 그의 솜씨를 아꼈고 그의 이름은 조선 화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음이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안견은 여느 때처럼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비단이 펼쳐져 있었고 먹이 갈려 있었으며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다가 기울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서 기다렸으나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먹은 굳어갔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안견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비단 위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이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이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처음 펼쳐보고 눈물 흘리던 그 얼굴이, 복숭아꽃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그리고 자네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안견은 붓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붓이 비단 옆에 놓였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마당 가운데 서서 북쪽 하늘을 향해 아주 천천히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그것이 이용을 향한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안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다시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새 임금에게서 그림명이 내려와도 많은 보수를 약속받아도 오래된 제자들이 간청을 해도 안견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붓을 내려놓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신만이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그림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꾼 사람에게 자신이 끝까지 그 꿈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는 그 빚을 붓을 내려놓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지막 그림은 그 사람의 꿈이었으니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오랜 세월을 떠돌았습니다. 신숙주의 손에서 그의 후손들에게로, 그리고 어느 시점엔가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가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다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그 그림이 일본 땅 어느 곳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 꿈을 꾼 사람도 그 그림을 처음 간직하였던 사람도 모두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림만이 남았습니다. 비단 위에 먹빛으로 새겨진 복숭아꽃, 기암절벽, 골짜기 안쪽의 초막, 그리고 물가에 묶인 빈배. 사흘 밤을 새워 그린 그 그림은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이미 없지만 꿈은 그림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꿈을 그린 사람도 이미 없지만 그의 붓끝이 남긴 선과 먹빛은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품었던 것이 남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전하는 것들이 안견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자책하였던 그 그림이 어쩌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 있었던 셈이지요. 오래전 안견이 늙어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마당의 꽃나무를 바라보던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사옵니까? 안견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꿈이었지. 꿈이라 하시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선물 받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꿈속에서 본 것을 내게 말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지. 그 사흘 동안은 그 꿈이 내 꿈이기도 하였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안견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 한 잎이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안견의 눈이 그 꽃잎을 따라갔습니다. 그 꿈은 그 꿈을 꾼 사람 곁으로 돌아갔을 것이네.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35에 눈을 감았지만 그 꿈 안에 복숭아꽃은 지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기암절벽 위에서도 골짜기 안쪽에서도 빈 배가 묶인 물가에서도 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그린 사람의 손길과 함께 그것이 꿈의 힘이고 그림의 힘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의 힘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쓰러진 인연이 있고 곁에 있어 드리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견은 그 그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다고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가 그 그림을 품에 안고 담장을 넘은 그 밤이 있었기에 그림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지극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세월이 흘러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품었던 진심은 어딘가에 꽃처럼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복숭아꽃 한 잎이 살며시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꿈을 꾼 사람의 이름도 그 꿈을 그린 사람의 이름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기록되지 않은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남아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